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고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 A군에게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은 학폭위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해당 학교의 교감,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 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제3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제4호 판사, 검사, 변호사, 제5호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제6호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7호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학폭위 위원 구성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입니다. 재판부는 A군 사건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서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학폭위 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제적 인원은 전문 상담 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제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에는 17,749건에서 2017년에는 31,240건으로 1.8배로 늘었고,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1,868건에 되는 2.4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도 하여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학교폭력 공정한 심사에 대한 키포인트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시행령을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폭위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학폭위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하게 되면 학폭위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공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절차 규정도 준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림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주의 특정 행위에 대해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제5호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약관법상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에 이용되는 서류로서 약관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방인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기준과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12조에는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반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별표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 부과하는 행위,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 세 번째는 그 밖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란 계약 중도 시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 부과하는 행위, 이는 계약 해지의 경위 및 거래 당사자 간의 규책 사유의 정도, 잔여 계약 기간의 정도, 중도 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설정 부과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의 지연 시 지연 경위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액이란 상기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실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이 돼서 계약서상에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지, 약관법이 적용돼서 다수의 조항이 무효화가 되었던 BBQ 가맹계약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신결인데요. BBQ의 가맹계약서는 대부분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효가 된 만큼 이번 시간에는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가맹금이 절대로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0조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고 약관법 제6조 2항 제1호에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이었는데요.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돼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비 산정 기준 조항이었는데요.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광고비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프랜차이즈 표준 약관과 배치되게 분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고요. 광고비 산출의 근거와 그리고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 사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가맹점 선동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는데요. 협박, 선동의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저지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고 또 계약 해지로 규정할 만큼 이를 추상적인 사유를 계약 해지로 규정한 것은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돼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조항인데요. 인테리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되었을 때 본사 또한 브랜드 가치가 제고가 되기 때문에 본사도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의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만이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서 무효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 가맹사업법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의 키포인트는요. 가맹사업법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설사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 조항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당한 약정 해지 사유, 범위나 의미가 모호한 조항,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항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까지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루게 될 때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두 축 중 한 축인 이용, 그러니까 개발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지의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용이라고 하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여러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해서 이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농산물 등 자연의 인간의 활동을 결합하여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자연의 지형지물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땅을 파고 건축을 하거나
흙과 바위를 채취하는 것이 이용 가치의 증대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요. 이 모두가 국토의 이용을 위한 행위겠지만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 행위를 통해 토지 이용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는 개발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인데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영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는 철도, 공항, 운동장, 주유소, 주차장, 화초의 온실, 야영장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로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건축물은 제외가 됩니다. 개인의 땅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 이걸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전신주를 세운다든지 하는 행위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을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모양을 바꾼다는 것인데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이야기합니다. 절토라는 건 흙을 깎아버리는 것이고요. 성토는 패인 곳을 흙을 채워서 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지는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고 포장은 시멘트 등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하천 그리고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매립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로 토석 채취입니다. 흙과 모래, 자갈, 바위 등을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으로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은 말 그대로 토지를 공부상 분할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인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구분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3가지 정도의 토지 분할을 공공복리 증진과 토지의 이용의 합리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먼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다음으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 세 번째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입니다.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해 바둑판식으로 토지가 분할되거나 무분별한 분할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에 공익사업이나 민간사업 등에 의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물건 적치라고도 하는데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땅을 파거나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닌데 개발 행위로 분류한 이유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땅은 더 이상 농지, 임야로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개발 행위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개발 행위는 모두 허가사항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허가권자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 신고의 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경미한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행위는 1개월 내에 사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개발 행위가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개발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째, 토지의 이용이란 보전, 관리, 개발로 나눌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둘째, 개발행위는 건축, 공작물의 설치, 평지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6가지가 있다. 셋째,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상 허가사항이고 예외적으로만 허가 없이 가능하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주창홍 변호사입니다. 재판 가운데 상속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사건도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피튀기며 싸우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차라리 부모가 돈이 없어야 자녀들이 행복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가족 간 상속정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유류분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79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률 도입 이후 수십 년간 한 해에 10건 남짓이던 유류분 소송 건수가 2002년엔 69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91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된 여러 법률상 문제점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되는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가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자는 법률상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간혹 유류분 권리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이외에도 자녀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A는 유류분 권리자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A가 상속인에 해당하는가에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 사안처럼 상속인이 될 A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때 아버지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대습 상속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대습 상속인에 해당하는 A 역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 권리자가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에 있습니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가질 재산을 상정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디까지 산입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이 되었든 30년 전이 되었든 공동상속인이 되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모두 유류분 산정 시 산입이 됩니다. 증여라는 말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급한 결혼비용, 전셋값 등 일체의 비용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소송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전처와 사이에 아들을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었던 망인은 1980년에 농사를 짓고 있던 전처 아들에게 논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취지에서 말이죠. 망인은 전처 아들에게
논을 증여하고 30년가량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시자 딸은 전처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30년 전에, 그것도 어머니를 부양하는 취지에서 논을 증여한 것인데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률 규정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돌아가신 망인이 전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던 1980년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천만 원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사이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당 토지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만 수십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준은 증여 당시 1980년도의 가격일까요? 아니면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가격일까요? 만일 증여 당시 가격이 기준이라면 딸이 전처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인의 사망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면 막대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에게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시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제 1117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무리 늦어도 10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제 유류분의 키포인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장남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 제도가 오히려 상속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입법상 유류분 제도의 변경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9위에 랭크됐고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가 30대부터 60대 예비부부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7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48.2%가 싸움을 미리 막아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1%가 재산 문제 등 이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등 영미권에서는 혼전 계약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주가 이혼할 때 재산의 50%씩을 나누도록 하고 있지만, 혼전 계약서를 혼인 전에 미리 작성한 경우에는
혼전 계약서의 근거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 분할 등에 관한 혼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혼전 계약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829조에서 부부 간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혼인신고 전에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주체 등을 정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관계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부간의 일반적인 관계와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전 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재산 약정을 통해 혼인 전 각자가 가지고 있던 투기재산을 구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혼 시 투기재산을 각자가 갖는 것으로 혼전 계약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투기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약정대로의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만약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전면적인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의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인 청구인이 2013년 9월경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3년 10월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후 2013년 11월경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러한 협의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고 이때에는 민사상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외도할 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부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인 약정금 청구의 소에 의해서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인 A씨와 남편 B씨는 2004년 결혼을 했지만 결혼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과 남편의 외도 사실로 힘들어했고 결국 A씨는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인 2009년에 B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작성해준 각서를 근거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또다시 민사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법원은 공증까지 받은 각서에 B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B씨가 직접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라고 해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약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정은 혼인 중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혼전에 작성된 경우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 혼전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키포인트는 혼전 계약서는 주요 참작 사유가 될 뿐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혼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뉩니다. 고의범은 그 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고 과실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통사고지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게 했다면 모두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범은 특별히 법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고 그 특별한 규정도 아주 명확하게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형법에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실 행위자를 과실범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주의 의무는 통상 법률상, 계약상,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제가 드린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고속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었고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개 주인의 주의 의무입니다.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 밖으로 나가서 행인을 물은 사안에 대해서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개 주인은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개 주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운전자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심야에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도로를 운전하는데 도로 중앙에 술 취한 사람이 그것도 까만 옷을 입어서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치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는 당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뭔가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쓰레기 봉투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가 뺑소니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사고가 심야에 발생했고 또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를 비추어 볼 때 운전자에게 도로 위에 취객이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과실에 대한 키포인트는 과실 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결과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했을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2회에 걸쳐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침해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침해 정도, 상황에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맞는 공격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면 특허권자는 미리 침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고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침해자의 재산에 특허 침해 가압류를 먼저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침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에서 재판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없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특허 분쟁에서 가압류는 침해자의 재산을 단순히 동결시켜 놓는 것 이외에 침해자의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회사 경영을 곤란하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에 의해 침해자는 재산이 동결되어 경영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제품을 팔고 받은 대금으로 제품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충당하여 다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해야 되는데 채권 등이 재산 등이 가압류에 의해서 묶인다면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돼서 결국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도 중소기업인 침해자는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자의 재산을 가압류로 동결시켜 놓은 다음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특허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금지시키기 위하여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는 침해자들이 이미 물건을 다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고 도망간 후일 것입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처분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침해자의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가처분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고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처분 승소 시 바로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특허 침해 소송을 하기 전에 특허 침해자의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 침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조속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